자,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성립 요건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으로는 4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강의 교환 4페이지 상단 부분. 자, 아까 첫 번째 동시업명권이 성립하려면 갑하구리 체결한 계약은 무슨 계약이 돼야 될까요? 쌍무 계약이 되죠. 쌍무 계약. 쌍무 계약은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로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의 채무에 대응하는 의뢰 채무가 존재해야만 쌍무 계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 채무에 뭐가 도래해야 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해야 돼요? 하지 않고 청구해야 돼요? 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만 동시업명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잘 기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동시업명권에 관한 판례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 판례 내용은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다 외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동시업명권 성립요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동시업명권이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판례는 동시업명권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동시업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거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갑하구리 체결한 계약은 무슨 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쌍무 계약의 반대말은 뭐죠? 편무 계약이죠. 편무 계약은 원칙적으로 동시업명권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채무의 변제기뿐만 아니라 상대방 채무의 변제가 도래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제기 도래가 이건 동시업명권의 성립요건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노란색을 잘 볼까요? 노란색이 대금 지급이었었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대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뿐만 아니라 누구의 채무도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갑의 건물 소유권이 된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해야만 을이 동시업명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동시행위 항명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기만 도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해야 돼요? 하지 않고 청구해야 돼요? 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만 내가 동시업명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매매 계약은 동시업명권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 생기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합시다.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의무가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이에 대응하는 을의 의무가 뭐죠? 대금 지급 의무니까 이건 쌍으로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쌍무 계약 맞죠? 따라서 이때는 동시업명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일단 쉬운 거 해결했고, 그다음 증여계약. 그러니까 증여계약은 동시업명권 문제 원칙적으로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증여계약은 갑 혼자서만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는 을의 채무라는 것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는 주고받기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증여계약은 이행기에 갑 혼자서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니까 이건 동시업명권 문제가 원칙적으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임대차 계약은 동시업명권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의 의무가 뭘까요? 갑의 의무는 사용, 수익, 하게 할 의무. 이에 대응하는 을의 의무는 뭐죠? 차임지급. 그러니까 주고받기 관계 맞죠?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니까 쌍무계약 맞으니까 동시업명권 문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다음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요 갑만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거고 이에 대응하는 을의 채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은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거지만 요 사용대차는 임대차 계약은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제 을이 대응하는 채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사용대차는 갑 혼자서만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대가 없이 공짜로 물건을 쓰는 거니까 이에 대응하는 을의 채무라는 거 없는 겁니다. 얘는 이행기에 갑 혼자서만 의무를 부담하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니까 동시업명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자, 여기까지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얘가 나오죠.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동시업명권 문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양다리 전법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대거 안 되고 딱 하나 찍으셔야 되죠. 자, 먼저 그 현상광고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예를 하나 떠올려 봅시다. 갑이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을이 개를 찾아서 이제 응모하면 1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약, 이게 현상광고 계약인 거죠. 그러면 일단 요 현상광고의 경우에 갑은 무엇을 출연했죠? 갑이 출연한 건
갑은 10만 원 돈 내놨죠. 갑 출연했고 을 출연했어요, 안 했어요? 뭘또 안 했어요. 요즘 뭐 이제 자꾸 거짓말하기 시작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연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출연이라는 게 재산을 내놓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거. 노무 제공도 출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10만 원 내놨으니까 출연한 거 맞죠. 근데 을은 개를 찾기 위해서 다리품 팔잖아요. 발품 팔잖아요. 그 노무를 제공하는 거니까 을도 출연한 거죠. 그러면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했어요. 무슨 계약이죠? 유상. 일단 서로 출연했으니까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유상 계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현상금고 계약, 유상 계약이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현상금고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면 동시간매권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편무 계약이라면 동시간매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쌍무 계약은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게 쌍무 계약이고, 편무 계약은 이행기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게 편무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현상금고 계약은 쌍무 계약인가요? 편무 계약인가요? 자, 전화 찬스 쓰고 싶으죠? 쌍무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다. 힌트를 드릴게요. 현상금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게 힌트예요. 표정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나요? 현상금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 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금고 계약은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매매 계약은 아까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죠. 그러면 1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게라고 약정. 우리 대금 지급해 줄게라고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기에 갑도 의무로 부담하고 을도 의무로 부담하는 거예요. 얘는 이행기에 쌍으로 의무로 부담하니까 당연히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쌍무 계약. 근데 현상금고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했죠. 갑이 개를 찾아달라라고 청약을 하고 우리 찾아줄게 이것만 가지고는 현상금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반드시 요물 계약이라 했으니까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만 현상금고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반드시 개를 찾아서 응모를 해야만 현상금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개를 찾아서 응모를 해야만 현상금고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행기가 되었을 때 누구만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갑만 10만 원을 줄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는 을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금고 계약은 이행기에 갑 혼자서만 10만 원을 지급해줄 보호수 지급만 생기는 거고 이에 대응되는 을이 채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상금고 계약은 얘는 그래서 유상 계약이지만 무슨 계약이다? 편무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간매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쉬운데 특히 요 현상광고는 요 옆에다가 잘 써놓게 바랍니다. 이거 꼭 써놓습니다. 현상광고는 무슨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 계약이지만 무슨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다. 현상광고 계약은 유상 계약이지만 편무 계약이다. 그래서 끝에 동시간매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위험부담 넘어갑시다. 아까 동시간매권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일단 머릿속에 그림 좀 생각해 봅시다. 대금 지급 을 기준으로 갑이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게 동시간매권인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위항명권의 의, 뜻 얘기해 봅시다. 동시행위권은 뜻이 뭐죠? 누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성립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 계약일 것. 두 번째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 내용을 좀 해봅시다. 263페이지 볼까요? 263페이지. 자, 거기는 위험부담의 의의를 먼저 좀 읽어봅시다. 밑에 가시면 위험의 의의가 있고 밑에 가시면 위험부담의 뜻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라 한번 읽어봅시다. 위험부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건 칠판을 좀 보실까요? 제가 이걸 좀 줄여봤는데 얘는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동시행해항명권 성립요건처럼 이 위험부담의 전제 조건 세 가지도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 책임 있는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다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자, 그럼 이 위험부담 공부를 하려면 이 사례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야기가 좋아지는데, 여기다가 황소 사례 한번 쓸까? 위험부담 바로 밑에다가, 위험부담 밑에다가 황소 사례. 앞으로 위험부담 하면 늘 황소 사례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사례 가지고 하면 뭐 문제 풀기가 좋아지죠. 자, 이게 33회 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위험부담은 매해 자주 출제되는 논점 중에 한 개예요. 자, 먼저 칠판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황소 사례 내용은 뭐냐면 이건 뭔 것 같아요? 갑이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갑이 황소 소유자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갑이 자신이 키우던 황소 한 마리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하여튼 계약 체결하면 이름 생긴다 그랬죠.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의 금액은 뭐 얼마로 할까요? 황소 한 마리 값이. 자, 일단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정해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제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1월 1일이니까 계약 체결시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다음 3월 1일에 황소를 인도하고 대금 1,000만 원 주기로 정한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행기. 근데 이게 동산이니까 동산은 이제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게 인도를 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인도시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계약 체결시 동산이니까 뭐 부동산 같으면 이제 뭐 이행기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동산은 경우 특별히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인도시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도시라는 게 이행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갑은 이제 황소를 팔았으니까 을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황소 인도를 해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줘야 되죠? 대금 지급. 자, 그럼 잘 따라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그다음 황소 인도해주란 게 3월 1일. 자, 근데 이 동네 2월 1일에 이 동네 홍수가 났어요. 다시 2월 1일에 동네에 홍수가 나서 황소가 떠내려간 거예요. 보셨죠? 자, 이렇게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황소가 이렇게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런 거 만드느라고 좀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이 법률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PPT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황소가 없어진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거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황소가 떠내려갔으니까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죠. 불가능해진 거. 그럼 이건 원시적 불능인가요? 후발적 불능인가요? 근데 기준은 뭐냐면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졌다. 그럼 이제 원시적 불능. 그다음 처음에는 황소 인도가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날짜를 잘 보니까 여기 며칠이죠? 2월 1일이죠. 2월 1일이니까 처음에는 황소 인도가 가능했다가 나중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거니까 이건 무슨 불능이 될까요? 후발적 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홍수로 유실이 되죠. 홍수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채권자니 채무자 이렇게 이름 붙이는 방법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위험부담 아까 그때 채권자하고 채무자 이름 붙일 때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기준이 되는 채무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부담도 갑의 이름, 을의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이때는 항상 이거예요.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이름 붙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꼭 써놓기 바랍니다. 위험부담 옆에다가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붙인다. 이겁니다.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붙인다. 그 인강으로 수업 받으시는 분도 쓰세요. 인강으로 수업 받으신 분도 필기하면서 꼭 쓰세요라고 하는 거 쓰면서 따라옵니다. 자, 다시 뭐라고 썼죠? 여러분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쓴 거 읽어보실게요. 시간.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붙인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갑의 이름, 을의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은 황소를 판 사람이니까 황소 인도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서 갑의 의무죠. 채무자, 을의 이름은 채권자. 자, 그 다음에 홍수. 그러니까 홍수로 유실이 됐으니까 요
채무자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홍소로 유실이 된 거니까 채무자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그 밑에 갑의 황소인도 의무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자, 그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그 다음 황소를 넘겨주기로 한 게 3월 1일인데 2월 1일에 홍소가 나서 황소가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밑에 갑의 황소인도 의무가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소멸. 이때 잘 보시면 이게 황소인도가 불가능해진 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예요? 없는 사유? 없는 사유고, 매매계약은 주고받고 관계니까 쌍무계약 맞죠? 이때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위험부담. 아까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이 있어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이 홍소라는 건 채무자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홍소로 떠내려가도 갑의 황소인도 의무가 존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요 갑의 황소인도 의무가 존속한다면 갑보고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홍수가 나서 황소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때도 갑의 채무가 존속한다 그러면 갑보고 홍수에 뛰어들어서 소를 꺼내가지고 소를 씻어가지고 사물에 인도해 주라는 거니까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홍소로 유실이 된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황소 인도 의무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이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일까요?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일단 쭉 한번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해봅시다. 그러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한다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한다면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때는 갑은 황소도 잃어버리고 돈도 못 받으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갑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갑의 황소 인도 의무가 소멸하였을 때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한다면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누가 손해보죠? 을이 손해보죠. 그러니까 을이 황소 인도를 못 받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해 줘야 되니까 이때는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때 갑의 채무가 소멸하였을 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해야 돼요? 그대로 존속해야 돼요? 같이 소멸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존속상의 결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존속상의 결론성은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니까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을의 채무도 같이 뭐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니까 결국 결론은 뭘까요? 결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갑이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홍소 사례입니다. 홍수 사례. 홍수 옆에다 쓸까요? 홍수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자, 홍수가 말해주는 바가 뭔지를 써봅시다. 그냥 홍수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거 뭘 쓰는 거냐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쓸까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교환 4페이지 밑에 홍수 사례 나오죠? 홍수 옆에다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자, 그게 홍수 사례를 통해서 이게 꼭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칠판 다시 보시면 이렇게 홍수 사례의 경우처럼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야?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홍수 사례처럼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또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말의 결론은 이거예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의 결론입니다. 자, 그다음 이번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계약금조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계약금으로 100만 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잔금은 얼마나 되는 거죠? 잔금은 900만 원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때 요 계약금조로 100만 원 받았고 잔금 900만 원인데 똑같이 2월 1일에 홍수가 나서 황소가 떠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의 황소인도 채무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 을의 잔금 지급 채무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러면 결국 갑은 을에게 900만 원 지급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로부터 계약금 받은 게 있죠. 계약금 얼마 받았죠? 100만 원 받았죠. 그럼 을로부터 계약금 받은 100만 원을 다시 을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 없다. 이러면 완전 욕심꾸러기 되는 거죠.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계약금 받고 홍수가 나면 갑이 황소를 끌고 막 가서 막 밀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계약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총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1000만 원 달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계약금 900만 원 달라고 할 수 없고 그 100만 원까지 돌려줘야만 총 갑에게 1000만 원 손해가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지 않았을 때 총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약금조로 받은 돈을 끝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 자고 잘 색칠해 두기 바랍니다. 자, 계약금조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가 있으면 다시 이걸 채권자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수 사례 하나 해결했고요. 자, 똑같은 사례인데 이 그림 볼까요? 똑같은 황소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황소 사례 내용. 자, 다시 잘 따라오세요. 갑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을과 매매 계약을 1000만 원에 체결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그다음 황소 인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 자,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계약 체결시 여기는 인도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월 1일에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또 유실이 됐어요. 다시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갑의 이름, 을의 이름 붙여봅시다. 아까 위험부담은 항상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붙인다 라고 그랬으니까 갑의 이름, 을의 이름. 갑의 이름 뭘까요? 채무자. 을의 이름 뭐죠? 채권자. 자, 그 다음 을의 잘못으로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을의 잘못으로 일단 채무자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위험부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고기 먹고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뭘 또 안 생겨요. 자꾸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냐하면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분량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설명 드릴 때 다 이해되니까 끄떡끄떡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 그러니까 항상 문제 끝에가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르죠? 판례에 따라. 제가 판례 내용 계속 1년 내내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라.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치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자, 아까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해봅시다.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긴다. 여기는 일단 매매 계약이니까 쌍무 계약 맞죠? 그다음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것이 채무자 갑에게 책임 있는 사유예요, 없는 사유예요? 없는 사유죠. 왜냐하면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갑이 이행을 못하게 된 거니까 채무자 갑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맞고 2월 1일에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후발적 불능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위험 부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위험 부담이라는 걸 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험 부담이처럼 느껴지고 문제를 풀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죠. 그럼 시험에 황소들에게 띡 나오면 이게 위험 부담 문제인지 아닌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 세 가지를 까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실까요? 그러면 이때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죠. 황소 인도. 자, 그러면 결론을 좀 내려봅시다.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갑의 황소 인도 의무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야 되죠. 소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멸해야 될까요? 자, 지금 누구의 잘못으로?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을이 잘못한 거예요. 을이 잘못한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요? 존속해야 되죠. 결론은 어떻게 돼? 결론.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한데 결론은 뭐죠? 이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이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을이죠. 그러니까 을은 황소 인도를 못 받는데도 대금 1,000만 원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을의 잘못으로가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을의 잘못으로 말해주는 바가 씁시다. 그럼 을은 잘 보시면 을은 지금 황소 인도를 기준할 때 을의 이름 뭐죠? 이건 을이 채권자죠. 그러니까 을의 잘못으로가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 써봅시다. 자, 을의 잘못으로에다가 씁시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자, 다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럼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말의 뜻은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렇게 지금 황소 사례 몇 개죠? 2개. 첫 번째가 뭐죠? 홍수 사례. 두 번째 을의 잘못으로 유실된 사례. 자, 세 번째 갑시다. 또 칠판 보실까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 내용 똑같아요. 갑이 황소 한 마리 가지고 있고 1월 1일 날 황소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3월 1일에 황소를 인도해 주기로 이제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3월 1일이 온 거야. 3월 1일 온 겁니다. 그럼 3월 1일에 인도 날짜가 온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트럭에다가 이제 황소를 싣고 을의 주소지에 간 겁니다. 황소 트럭에다 싣고 을의 주소지 집 앞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소에 갔어요. 이렇게 보셨죠? 난 이거 만들면서 내가 좀 실력이 좀 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렇게 3월 1일에 색깔 칠해준 날짜를 말하는 거죠. 3월 1일에 황소를 자기 트럭에다 싣고 을의 주소지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을이 이제 황소를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을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을이 부재 중이었대. 부재 중. 그러니까 황소를 넘겨받기로 한 날짜에 채권자 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 닿지도 않고. 그 황소 뭐 동상 같으면 뭐 어디 맡겨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황소니까 마땅히 뭐 보관시킬 데도 없는 거예요. 뭐 옆집에다 맡겨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맡겨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황소를 마땅히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돌아오던 길이에요. 돌아오던 길에 그다음 병이 갑볼래 갑의 황소를 쎄배 가져간 거예요. 병이 갑볼래 갑의 황소를 쎄배 가져갔다는 거예요. 쎄배다는 말 알죠?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쎄뱉다는 말 알죠? 무슨 뜻이죠? 훔쳐갔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볼래 갑의 황소를 쎄배 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보셨죠? 병이 갑볼래 갑의 황소를 훔쳐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일단 얘도 자주 나오는 사례거든요. 일단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그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뭐 흥분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을예는 주기로 한 날짜에 있어야지 왜 그 자리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새끼는 왜 쎄배 가지고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얘네들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럼 그 필기를 좀 해봐요. 부재중에다가 씁시다. 부재중이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이건 목적물을 갖다 주러 갔는데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 받고 있으니까 써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수령지체.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수령지체. 자, 즉 채권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그 표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령지체. 그 다음에 돌아오던 길 땡땡 하시고 돌아오던 길. 그러니까 돌아오던 길이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이건 돌아오던 길 그랬으니까 수령지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자로 말하면 중 이렇게 쓰면 돼요. 중 수령지체 수령지체 중. 그 다음에 병이 갑볼래 갑의 황소를 쎄배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말해주는 바가 뭘까요? 병이 쎄배 가지고 왔으니까
혹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겁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자, 그렇게 하시면 내용이 정리가 잘 될 겁니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자, 그러면 여러분 쓴 것만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실제 이 채권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안 하고 있는 동안 병이 몰래 갑 황소를 이제 훔쳐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 역시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불가능해진 거죠?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항상 불가능해진 채무를 기준으로 갑의 이름, 을의 이름 붙인다 그랬으니까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럼 갑의 이름 뭐죠? 채무자, 을의 이름은 채권자. 그러면 이때 요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하면 갑이 채무자, 우리 채권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부재 중에 돌아오던 길에 병이 갑벌레 훔쳐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 황소 인도가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다시 부재 중이었고 돌아오던 길에 그다음 병이 갑 몰래죠. 병이 갑 몰래 갑의 향수를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보관을 잘못한 게 아니고 몰래 가져갔다는. 몰래 가져갔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황소 인도 의무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해야 되고 그다음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존속? 소멸? 존속해야 돼요. 왜 존속해야 될까요? 존속해야 되는 이유 알고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을이 황소 인도를 제때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을이 수령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하니까 결론 은 뭐가 될까요?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하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요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 을은 황소 인도를 못 받는데도 대금 1,0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재 중에 돌아오다가 병이 훔쳐간 사건 이게 이제 말해주는 바가 이제 뭐냐면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똑같이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황소 사례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홍수 사례. 두 번째가 을의 잘못으로 유실된 사례. 세 번째, 을이 부재 중에 돌아오다가 병이 훔쳐간 사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돌아가서 홍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홍수 사례로 와서 자, 교환 4페이지 하단 봅시다. 세 가지 설명드렸으니까 이해는 다 됐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해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니까 좀 정리를 좀 해놔야 되죠. 자, 홍수. 홍수 옆에다 뭘 썼죠? 홍수. 홍수가 말해주는 바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그 말은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된 사건인 거죠. 그럼 이때 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황소가 유실이 됐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해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그 말은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두 가지죠. 두 번째 사례 맨 끝에 겁니다. 부재 중 병이 훔쳐간 사건. 자, 이건 말해주는 바가 뭐죠?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 부담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가지수를 기억해 두면 정리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먼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죠? 한 가지.
그리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는 몇 가지죠?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한 가지,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 설명 듣고 중요한 거 정리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문제. 항상 이렇죠. 자, 이론 설명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잠깐 그 문제 푸실 때 일단 이거 잘 표시하셔야 됩니다. 옳은 건지 틀린 거 고르는 건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많이 강조드렸죠. 문제 풀 때는 항상 맞으면 O, 틀리면 X, 모르면 물음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 표시가 꼭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복습할 때 어디가 잘 되지 않는지 쉽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 표시를 잘 하면서 풉니다. 답 고르셨나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시행의 항명권과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고, 자, 1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O 맞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채무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을이라는 사람도 매매 대금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서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OX예요. O. 일단 1번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1번. 얘를 못 골랐으면 다른 걸 골랐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틀릴 수도 있는데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제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질문을 X라고 했으면,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다음 잘 공부할 때 이건 왜 틀렸는지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강의를 들 때 잘 다시 들어서 내용을 바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편모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계약이죠? 편모계약. 그러니까 편모계약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동시행의 항명권이 인정된다. OX, X죠. 아까 동시항명권의 성립요건 첫 번째가 무슨 계약일 것이죠? 쌍무계약일 것. 자, 편무계약은 원칙적으로 동시항명권 문제 생기지 않고요. 3번 동시행의 항명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기만 도래하면 되고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까지 도래할 필요는 없다. OX, X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건이 누구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해야 돼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게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채무도 변제에게 도래해야 되고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에게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4번 질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여기는 이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고 씁시다. 자, 여기다 씁시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 이게 무슨 불능이죠? 얘는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게 원시적 불능인데, 아까 위험 부담은 전제 조건 세 가지가 뭐였었죠?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이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원시적 불능이라서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다음 5번 쌍무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잘 볼까요? 쭉 밑줄 하면서 따라옵시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이거 보고 뭐가 생각나야 돼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니까 아까 봤던 황소 사례 중에서 무슨 사례죠? 홍수 사례죠. 홍수 사례.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채무 소멸. 홍수니까 을에게도 잘못이 없으니 을의 채무도 소멸. 그리고 이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돼요? 없다가 돼요? 없다가 돼야 되죠. 근데 있다고 돼 있으니까 OX, X.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동시행위 항명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만 나오는 거죠? 쌍무 계약일 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무 계약의 특질이 결련성인데 이행상의 결련성에서 동시행위 항명권 제도가 나오고 존속상의 결련성에서 위험부담 제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제 3절 연기야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